안녕하십니까. 법률의 품격 이응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일조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조권이라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햇볕을 쬐을 수 있는 권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건물의 남쪽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그 남쪽에 있는 건물이 북쪽 건물에 쏘여지는 햇빛을 차단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북쪽 건물이 가지고 있던 어느 일조의 이익, 이것을 방해하는 것을 북쪽 건물이 그걸 좀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일조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일조권은 직사광선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통 말하는 채광권이나 이런 것, 간접광선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약간 다르고요. 그것은 직사광선이 가지고 있는, 즉 햇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남향집을 많이 선호하는 것은 뭐 당연히 햇볕의 어떤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이고, 뭐 그것은 뭐 새삼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조권 분쟁이라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많아지는 이유는 뭐 당연합니다. 요사이 뭐 고층 상업용 빌딩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 즉 아파트의 경우도 종전과는 다르게 매우 고층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남쪽에 세워지는 건물이, 새로 세워지는 건물, 아파트들이 북쪽에 있는 건물 또는 다른 아파트의 일조를, 즉 햇볕을 막는 것은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햇볕의 방해를 받게 되는 쪽에서는 일조권을 주장해서 어떤 권리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높은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남쪽에 있는 건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인정할 수 없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일조권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일조권 분쟁은 형식은 불법행위의 형식을 띠고는 있지만,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은 실질에 있어서는 남쪽 토지와 북쪽 토지 사이에, 즉 서로 이웃들 간에 어떻게 토지와 건물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용어로 상린관계적인 어떤 분쟁을 띠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분쟁이 어느 한쪽의 책임을 모두 지우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당히 서로 간의 부담과 책임을 분담시켜야 되는 그런 분쟁이라는 뜻이죠. 일조권 분쟁에서 가장 주요하게 등장하는 개념이 수인한도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어느 분쟁에서도 다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수인한도라는 개념, 이 의미는 참아야 되는 한도 또는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하는 거겠죠. 수인한도라는 개념은 일조권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 분쟁에서 계속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단적으로 소음도 그렇고 등등 여러 가지 환경 분쟁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이런 일조권이든지 소음이든지 이런 것들이 현대 생활에서 아주 100%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계까지는 참아서 그냥 견뎌야 되고, 그 참아서 견뎌야 되는 단계를 넘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부과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대에는 일단 아파트들도 굉장히 대단위로 지어지고 고층 아파트들이 지어지기 때문에 일조권 분쟁은 당연히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어느 단계까지는 서로 간에 그냥 수인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인 한도를 넘을 때, 그럴 때는 바로 그것이 책임을 부과하고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인 한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이것을 확정하는 작업이 일조권 분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매우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고요. 수인 한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하는 작업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느 칼로 베듯이 딱 정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인 한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하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은 법원에서 판례로서 많이들 드러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일단 일조방해의 정도, 즉 햇볕이 가려지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피해 이익의 어떤 법적 성질, 그리고 가해 건물의 용도라든가 지역성, 즉 건물이 있는 지역의 성격, 그다음에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남쪽 토지와 북쪽 토지의 이용의 선후관계, 또 가해를 방지하는 데 또는 피해를 회피하는 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러한 가능성, 그리고 공법적 규제, 즉 건축법령이나 이런 데 위반됐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또 서로 간에 그 가해자 측과 피해 측의 서로 간에 그 교섭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고려 대상이 됩니다.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참을 수 있는 한도, 승인 한도를 넘게 되면 그것은 남쪽 토지의 어떤 건축 행위가 일반적인 어떤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서 불법 행위가 된다 하는 것이 일조권 분쟁의 어떤 요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요소 중에서 그 일조 방해의 정도, 즉 햇볕이 가려지는 정도와 지역성이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무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햇볕이 가려지는 정도, 요것을 일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나머지 요소들은 일조권 침해를 야기시킨 사람 쪽에서 보통 주장을 해서 좀 침해를 경감시키거나 침해를 면제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조 방해의 정도, 햇볕이 가려지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일단 수인 한도의 가장 출발점인데요. 물론 햇볕을 어느 정도까지 내가 쪼이면 견딜 수 있고 그 이상을 못 쪼이면 견딜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준을 일단 우리 법원에서는 정해놨습니다. 일조방해는 일단 가해 건물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되지만은 그 방해의 정도가 결국은 시기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하루 중에서도 달라지고 또 1년 중에서 연 중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햇볕이 가려지는 정도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가해 건물의 골조가 완성된 시기를 당연히 기준으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햇볕이 가려지는 게 딱 확정이 됐으니까 시기적으로는 동지일, 1년 중에 동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동지일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그때가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고 일조 시간이 가장 짧기 때문에 일조 침해 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때이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1996년에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동지일을 기준으로 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이죠. 그 6시간 중에서 일조 시간, 즉 햇볕을 받는 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을 확보하거나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에서 총 일조 시간, 총 햇볕을 받는 시간이 4시간이 이상이 확보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확보되면은 수인 한도가 충족이 됐다라고 본 겁니다. 어느 것도 확보가 안 되면 수인 한도를 넘었다는 거죠. 즉, 둘 중에 하나가 확보가 돼야지 불법 행위가 아니고 어느 것도 확보가 안 되면 불법 행위가 된다라고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일조 시간 4시간과 연속 일조 시간 2시간이라는 기준이 탄생을 했는데 그 이후로 그 일조권에 관한 분쟁에서는 거의 이 기준이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일본의 그 어떤 실무를 그대로 따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위도도 다르고 하고 또 우리나라 내에서도 위도도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4시간, 2시간의 이 기준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어떤 그 기준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기준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조권 분쟁에서 어쨌든 재판을 통해서 그 책임 여부를 판가름할 때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이 아주 객관적 진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것이라면 충분히 그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일조 시간의 감정, 총 일조 시간 2시간과 총 일조 시간 4시간과 연속 일조 시간 2시간이 확보되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판가름할 것이냐, 이 부분은 감정을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일조권 소송에서는 두 가지의 감정이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손해배상, 시가하락 감정과 그거에 앞서서 햇볕이 얼마나 차단되는지에 대한 감정, 즉 일조방해 정도의 감정을 하게 마련인데 이 일조방해, 즉 햇볕이 차단되는 정도에 대한 감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합니다. 실제 이 감정을 하는 기관은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컴퓨터 프로그램은 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건물 도면을 근거로 하고 거기에 건물들의 구조와 배치 현황을 분석을 한 다음에 태양 고도, 방위각, 건물 방위각,
뭐 건물 그림자들의 수직거리 이런 것들을 인자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일조 시간을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장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일조 방해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건물이 들어서기도 전에 또는 건물이 들어섰다 하더라도 이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 즉 동지를 기준으로 한 일조 방해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일조 방해의 정도를 감정을 해서 측정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요소들을 판단을 하는데요. 그 두 번째 수인한도 요소로 말씀드리는 것이 지역성입니다. 일단 그 통상 일조권 심해는 주거 지역에 있는 건물들, 주거용 건물들이 대상이 됩니다. 상업 지역에 있는 건물도 일조권의 뭐 보호를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거 지역에 있는 주거용 건물들이 일조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 예전에 한 사례 중에서도 저 피해 건물이 주상봉합 아파트였고 가해 건물들도 아파트였는데 둘 다 일반 상업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여러 가지 판시 이유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일조 방해의 정도가 수인 한도 내에 있다. 즉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해서 책임을 부정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과 달리 어쨌든 그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이 들어선 지역이 일반 상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위에는 다 일반 주택이나 주거용 건물들만 들어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 지역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서 일조 방해 정도가 수인 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즉 일반 상업 지역이긴 해도 사실상 주거 지역인 경우에는 그 주거 지역과 마찬가지로 해서 취급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공법적 규제, 즉 건축 법령에 위반됐는지 여부도 사실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실제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일조를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뭐 이격거리도 있고요, 뭐 높이 제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이 건축 관련 법령을 위반을 했다면 수인 한도를 넘어서 책임을 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럼 건축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딱 준수를 했다. 그럼 더 이상 책임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건축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가 수인 한도 판단의 요소이긴 한데 그것은 아주 최소한도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어떤 건축 법령의 무슨 이격거리나 높이 제한뿐 아니라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들 다 그 규정을 준수를 했어도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총 일조 시간 4시간, 연속 일조 시간 2시간의 그 기준에 그 위반하는 그런 일조 방해 상황이 발생을 했으면 그거에 따라서 수인 한도를 넘고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라는 것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가해 건물, 즉 남쪽에 있는 건물이죠. 남쪽에 있는 건물이 오히려 북쪽에 있는 피해 건물보다 먼저 건축이 됐다. 그러니까 남쪽 건물이 들어선 뒤에 북쪽 건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조금 북쪽 건물이 남쪽 건물 때문에 일조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해가 좀 이상해지겠죠. 따라서 이 선후 관계는 수인 한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피해 아파트니 남쪽 아파트하고 북쪽 아파트가 이제 대단위 아파트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개발 계획이 어떤 경우에는 거의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북쪽과 남쪽이. 그런데 하다 보면은 이 서로 간에 이제 뭐 조합이나 이런 그 주체가 다른 상황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작은 비슷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완공되는 시점은 영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완공이 아니라 이제 분양하는 시점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작은 비슷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북쪽보다 남쪽이 뒤에 분양을 시작하고 뒤에 완공을 함으로써 북쪽에서는 남쪽 때문에 일조권 침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 시작이 비슷하게 됐다는 사정과 어떤 경로로 이게 서로 간에 완공 시점이 차이가 났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즉 그냥 준공 시점만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이 뒤에 들어왔으니까 책임을 그 일조권 침해의 책임을 져야 된다. 꼭 이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결과 발생을 회피하려고 노력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 주거용 건물이나 아파트들이 고층화되기 때문에 항상 일조권 침해가 문제가 되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일조권에 대한 그 일조권 침해를 염두에 두고 항상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보통입니다. 따라서 남쪽에 있는 가해 건물들도 북쪽에 있는 건물이나 이쪽에 이제 일조권 침해를 주지 않도록 그 구조나 이런 배치, 건물 배치, 층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실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 결국 그 일조권 침해가 발생을 했다면 그런 부분도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것입니다. 통상 아파트들이 옛날에는 다 이게 판상형이라고 해서 일자형으로도 지어졌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많은 아파트들이 이게 원통형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더 많죠. 이 판상형으로 지어지는 경우와 원통형으로 지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그러니까 햇볕을 차단하는 정도가 정말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설계를 하면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 이제 그 남쪽의 가해 건물 측에서 어쨌든 북쪽의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높이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시도해보지 않았다든가 또 피해 건물 측하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어떤 그 보상에 관해서 서로 사이에 진지하게 협의를 해보는 노력이 없었다든가 뭐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 좀 불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교섭이나 이런 그 피해자가 어떤 교섭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한 채 공사를 했다면 더욱더 불리해집니다. 오히려 또 반대로 가해자 측에서는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서 어떤 피해를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피해자 측에서 그런 거에 전혀 응하지 않고 그냥 진행이 돼버린 경우 그런 것도 또 반대의 효과를 가질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수인한도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그 햇빛이 가려지는 정도 외에 나머지 부분들이 특히 아주 중요해지는 경우가 손해배상뿐 아니라 나중에 설명드리는 방해 제거 예방 청구, 즉 공사금지 가처분이나 이런 쪽에서 수인한도를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때로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조권 침해 분쟁이 생기고 그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일조권 침해를 받게 되는 입장에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될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역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는 누가 제기하고 누가 소송을 당하느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손해배상 청구의 원고가 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사람, 이 사람은 당연히 피해 건물의 소유자가 당연히 먼저 떠오릅니다. 일조방해로 인해서 입게 되는 손해, 피해 건물이 입게 되는 손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로 인한 시가 하락입니다. 즉 햇빛이 더 이제 예전에 햇볕을 쬐는데 햇볕이 안 쬐게 되니까 아파트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죠. 시가 하락이 손해이기 때문에 시가 하락의 손해는 당연히 소유자가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도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피해 건물을 분양을 받아서 대금 완납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등기를 아직 못 옮기고 있었다. 등기를 못 옮겼으니까 소유자가 아니다? 물론 법적으로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 정도는 있다고 보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건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지만 그냥 어쩌자 하다 보니까 아직 등기를 이전 못하고 실제 거주도 하지 않고 있다든가 이런 그냥 일반적인 사정 이런 경우에는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가해 건물이 완공돼서 일조방해가 이제 딱 생겼는데 그 이후에 이 북쪽 피해 건물의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가해 건물이 완공될 당시에 소유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취득한 현재의 소유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은 그런 경우에 어쨌든 현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현재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종전의 소유자가 현재의 소유자에게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 많은 경우에 채권 양도를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피해 건물 소유자가 이제 가해 건물이 완공된 뒤에 소유권을 넘겨줬다면은 그 이후에 뭐 소유권 넘어진 거는 상관이 없이 여전히 이제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유자가 아니고 점유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러면 일조권으로 인한 어떤 피해가 없느냐? 통상은 소유자가 손해를 입는 것이 맞습니다. 시가락의 손해. 그렇지만 일조권이라는 것은 어떤 생활이익 침해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는 사람의 생활이익도 침해하는 면이 있어서 그가 손해를 받은 게 있으면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은 이제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보통은 일조권 때문에 이제 그 피해 건물의 시가가 하락되는 게 손해이긴 한데 북쪽 건물의 임차인이 어떤 건물에서 어떤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영업이 일조 침해로 인해서 수익이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그 수익 감소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어떤 사례에서는 건물은 아니지만은 교량이 새로 생겨서 인근 토지에 일조 방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상에서 원래 농작물을 재배하던 사람이 토지를 임차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던 사람이 그 농작물을 더 이상 재배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럴 때 그 토지를 임차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던 농민에게 그 일조 방해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 농작물을 재배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는 위자료는 점유자의 경우도 실제 거주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누가 하게 되느냐?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해 건물의 건축주입니다. 즉 남쪽에 새로 짓는 건물의 건축주. 뭐 일반적인 그 건물의 건축주이겠지만 뭐 어떤 경우에는 그 시행자일 수도 있고 조합일 수도 있고 등등 그런 건축주를 상대로 청구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요때 이제 실무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건물을 시공하는 건설회사가 이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냐 이 부분이 아주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건물을 건축하는 시공사는 건축주로부터 도급을 받아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급 계약에 의해서 그냥 의무를 이행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일조방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수급인도 즉 건설회사도 일조방해의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 해서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또 다른 경우로는 그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됐고 그로 인해서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요. 도급인과 수급인이 사실상 공동사업 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이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주로 실무에서 문제가 되고요. 이런 경우들에는 수급인, 건설회사도 일조방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경우는 어떤 사례를 들어주냐면 건설회사가 재개발 사업을 수주해서 조합과 조합원들의 비용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 공사 비용도 자기 비용으로 당연히 충당을 했고요. 그래서 그 가해 건물 신축을 피고 조합과 함께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고 사업계획, 관리처분계획, 설계 변경 이런 것도 협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건설회사도 가해 건물 신축하는 데서 사실상 공동사업 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라고 봐가지고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급인, 그러니까 건축주와 수급인 사이의 어떤 계약 관계는 매우 다양합니다. 뭐 이른바 지분제, 도급제 이런 내용도 있지만 하여튼 계약 제차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시공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계약 관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피해 건물을 시공한 사람. 이 말씀은 뭐냐면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대단위로 지어지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일조방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아파트 단지면 어쨌든 간에 그 건축주는 하나의 조합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남쪽 건물이 북쪽 건물에 일조를 침해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일조 침해를 받는 북쪽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어떤 조합이나 이런 시행자에게 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건축주와 분양을 받은 사람들 사이의 계약 관계에 따른 어떤 책임 요것을 지는 거 외에 우리가 좀 아까 제가 방금 전까지 설명드린 어떤 일조권의 불법 행위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법리입니다. 예, 일조권과 조망권 분쟁에 대해서 오늘은 일조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 중에서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조권 침해에 대한 재산적 손해 부분부터 나머지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의 품격 이응세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